한때 대한민국의 상가들을 지키던 낡은 곡사포, 백문이 어느 날 유럽 한복판으로 건너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거친 설계, 최대 사거리 11.3km에 불과한 105mm 포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퇴역을 기다리는 노후 장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포가 지금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외교적 매간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2025년 체코에 105mm급 포병체계 100문을 수출했다는 기록이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즉 언로카자르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체코군이 이 구경의 포병체계를 주적장기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코가 샀지만 체코군에는 보이지 않는 100문, 우크라이나 군사체는 수리와 개량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한 우회 거래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물자는 구매국 정부가 발급한 최종 사용제 증명서나 제3국 불판매 보증서가 요구되며 체코가 마음대로 우크라이나에 넘길 수 있는 단순 중고 농기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2년 폴란드가 한국산 차체를 사용한 크라프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때 별도의 수출 허가를 승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로이터가 이를 한국이 간접적인 무기 제공에 동의한 첫 공식 확인이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체코로 간 백문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포의 정확한 기종과 탄약 동반 여부, 최종 사용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사실이라면 한국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경고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유럽의 전쟁 지속 능력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군수 기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가 낡은 105mm 곡사포 100문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105mm M101 계열은 1941년부터 양산된 노장입니다. 포 자체의 무게는 약 2.26톤이며 일반 고폭탄의 최대 사거리는 11.27km입니다. 30km 이상을 타격하는 현대 155mm 자주포와 비교하면 사거리도 짧고 폭발력도 작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포를 쏘는 순간 배포병 레이더와 정찰 드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어 견인 차량과 포반이 철수하기 전 FPV 드론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현대전의 킬존을 고려하면 생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M101을 최전선 평지에 펼쳐놓고 러시아군 151mm 자주포와 정면으로 사거리 싸움을 벌인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의 나이만 보고 쓸모없다고 판단하면 전쟁의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모든 표적에 비싼 155mm 포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호를 압박하거나 보병 돌격을 저지하고 가까운 거리의 집결지와 관측소를 타격하는 임무에는 105mm도 충분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농업용 트랙터나 중형 트럭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포탄 역시 155mm 탄보다 가벼워 소규모 진지에 분산하기 쉽습니다. 서방에서 이미 제공한 M101, M119, L119 계열과 탄약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즉 105mm 포는 K9처럼 전선을 찢는 주먹이 아니라 155mm 포가 더 중요한 표적에 집중하도록 잔무를 대신하는 일꾼입니다. 최전선에서 155mm 탄 한 발이 아쉬운 우크라이나에는 화려한 신무기보다 당장 발사할 수 있는 구형 포와 포탄이 더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포보다 탄약이 있습니다. 국내 공개 자료에서는 한국군이 한때 M101 계열 약 2,000문과 105mm 포탄 약 300만 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의 관련 포탄 비축량을 약 340만 발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현재 사용 가능한 수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 보관 탄약은 신관과 추진 장량, 포탄 내부의 폭약 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재생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백만 발 규모의 잠재 물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포백문이 하루에 문당 20발씩만 사격해도 하루 소모량은 2,000발입니다. 포탄 10만 발이면 단순 계산으로 50일 30만 발이면 150일 동안 같은 사격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두려워할 대상은 80년 된 포신 100개가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될 수 있는 한국의 탄약 창고와 생산 시설입니다. 과거 미국도 이 구조를 정확히 봤습니다. 2023년 한국이 미국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하는 방안이 알려졌는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더라도 미국의 재고를 채워주면 미국은 기존 보유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지 않아도 전쟁의 탄약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모두 문제 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이 펄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보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카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과 미사일 잠수함 관련 기술을 더 깊이 제공하거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수산물, 북극 항로 같은 경제 협력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향후 러시아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협박에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확대했고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병력까지 전쟁에 활용해왔습니다. 자신은 북한의 전쟁 능력을 키우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북러 군사 협력이 계속된다면 무조건적인 자제만으로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감정적으로 105mm 포화 포탄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포병전은 며칠이 아니라 수개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과 후방부대의 전력, 동원용 탄약, 생산시설의 재충전 능력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오래된 포탄이라도 한국군에는 비축자산이며 해외 지원을 위해 우리 전시 소유량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체코에 수출된 백문의 최종 사용자와 재수출 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해 러시아가 추정만으로 한국을 압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전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의 공식 승인과 국회 국민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105mm 포탄과 폐기 대상 탄약을 정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물량은 남기되 사용 기한과 정비 비용을 고려하면 보관보다 지원이 유리한 탄약은 체코나 폴란드의 검사 시설을 거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의 포탄 공동 생산, 한국 방산기업의 현지 정비 거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러시아 무기와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운용 자료를 패키지로 연결해야 합니다. 무기를 공짜로 내주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적 이익을 교환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80년 된 곡사포는 최신 무기가 아닙니다. 사거리도 짧고 드론이 뒤덮은 전쟁에서는 생존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포탄이 부족한 전쟁에서 창고에 잠든 백문의 포는 다시 군단급 화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체코로 간 한국산 105mm 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과민한 반응이 보여주는 사실은 선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경고만 듣는 변방의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창고문을 조금만 열어도 유럽 전선의 포탄 계산서가 달라지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기술의 대가까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군수 강국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한 것은 낡은 곡사포 백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 뒤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수백만 발 비축량과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5일 하이마스 실제 영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무기체계 중 하나는 하이마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력을 여실히 증명한 하이마스는 단순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전쟁 판도를 뒤바꿀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이마스의 정밀 타격은 단순히 적군의 자산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았는데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적의 심장부를 노리며 러시아군의 전력을 무력화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활약한 실제 영상을 통해 최근 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8여단 스카이포스 항공정찰대는 러시아 점령군의 대규모 병력을 탐지했습니다. 여기에는 GAG-66 차량 2대와 약 40명의 병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은 방심한 상태로 정렬해 있다는 정보가 하이마스에 즉시 전달되었고 곧바로 155mm 고폭탄과 집속탄을 활용한 정밀 타격이 개시되었습니다. 강력한 고폭탄은 적 차량과 병력을 동시에 무력화했으며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퍼져 추가 병력의 탈출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아군 사상자는 0명이었고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기게 됐습니다. 이곳은 자포리자 지역입니다. 하이마스는 러시아의 부크-M3 방공 시스템의 일부인 9S-36M 레이더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적의 방공 체계의 핵심으로 하이마스의 정밀 유도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러시아 오토바이 병력에 대한 집속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 병력은 빠른 기동성을 무기로 삼았지만 하이마스의 광범위한 타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병력이 무력화됐습니다. 하이마스는 이어서 러시아 군사 훈련장으로 지정된 목표를 공격합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광범위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랙포레스트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하이마스의 정밀 유도로 러시아의 주요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러시아군은 해당 레이더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인접해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하이마스의 타격 후 정보 수집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번 하이마스의 공격은 단순히 물리적 파괴를 넘어 러시아군의 전술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이곳은 헤르손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BM-27 우라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배치하며 반격을 준비했으나 하이마스의 신속한 타격으로 러시아군은 공격을 감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하이마스는 부크 M3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며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운용 전 해당 병력을 무력화했습니다. 자포리자 방향에서는 하이마스와 우크라이나 공군이 협력 작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군 지휘소는 하이마스의 정밀 타격으로 무너졌고 드니프로 지역에서는 물자와 병력을 실은 러시아군 트럭 행렬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단순히 공격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병참선을 마비시키며 전체적인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하이마스는 적 포병 진지와 주요 보급로를 공격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러시아군은 숲속에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항공정찰기에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포착됐고 곧바로 이어진 하이마스의 정확한 타격으로 러시아군은 은폐한 진지와 보급로를 상실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군의 보급로인 다리가 폭파되는 모습입니다. 집속탄으로 구성된 로켓이 한 발 떨어지고 곧바로 또 한 발이 떨어집니다. 정확한 좌표가 파악된 우크라이나군이 155mm 자주포로 다리 정중앙을 명중시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하이마스는 러시아군의 주요 자산들을 차례로 파괴했습니다. 투A-65 메우스타 곡사포 세대가 숲속에 엄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정찰기가 러시아군의 위치를 모두 파악한 상태입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모두 정확히 러시아군의 머리 위에 명중합니다. 하이마스가 명중 후 무스타의 잔여 탄약에 불이 붙었는지 연쇄적인 추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하이마스가 MT-12 라피어 대전차포의 탄약 보급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타격을 넘어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전략적 승리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작전의 승리로 인해 러시아군의 보급로도 끊었고 반대로 러시아군은 전선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 레이더를 파괴하며 현대전의 방공 무력화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어 주파르크 1M 레이더까지 정밀 타격합니다.
주파르크 1M 레이더는 러시아가 개발한 차량 탑재형 지상감시 레이더 시스템으로 주로 전장에서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포병 및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하이마스는 러시아의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항공작전 수행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이어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부크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전장의 신은 포병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해준 하이마스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적군의 전략 자산들도 파괴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화력 지원 무기는 전장을 바꾸고 전쟁의 양상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